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고 강의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소속된 약사회에서 지역의 경로당 같은 곳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강의 자료입니다. 유튜브에서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약이 안전하게 사용을 하려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 알아야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약의 일단 시작은 먹는 거겠죠. 복용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쉬운 표현을 위해서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약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물입니다. 충분한 물을 먹지 않게 되면은 약이 위까지 잘 도착하지 못하고 식도를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물을 너무 꼴깍꼴깍 정도로 조금만 드신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식도가 자극돼서 오히려 염증 같은 게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약을 복용하실 때는 반드시 한 컵 이상의 충분한 물과 섭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이제 드시게 되면 이게 입이나 위, 소장, 거의 대부분은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요. 여기서 약물이 흡수가 돼서 우리 몸으로 본격적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이동을 할까요? 네, 바로 혈액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돼요. 혈액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 간으로 이동한 약은 대사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치료가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안약이나 귀에 넣는 점이제 같은 거, 파스 같은 거, 이런 것처럼 직접 그곳에 사용하는 약, 연고나 크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바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사용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정해진 용량만큼만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기도 혈관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량 사용하시게 되면은 전신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소적으로 사용하시는 약 또한 꼭 정해진 용량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약이 다 몸에서 사용이 됐다. 필요한 곳에 도착을 해서 자기 할 일을 마쳤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약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우리 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만일에 여기서 약이 나가야 할 순간에 잘 나가지 않는다라면은 체내에서 약의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역시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사용된 약들은 이제 신장에서 걸러져서 이제 소변으로 대부분 다 배설이 되고요. 일부는 그 담즙 통해서 대변으로 배설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이가 들면은 몸의 대부분의 기능이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는 점차 약화가 돼요. 그리고 영양분들이 흡수되고 약이 흡수되는 위나 소장의 점막 또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젊었을 때보다 흡수 기능 이런 것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약물의 흡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사나 제거되는 기관들의 기능이 나이가 들면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약물 농도를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약을 처방받을 때 만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요? 그냥 얼굴만 보고, 이분은 얼굴이 나이가 조금 더 또래보다 빨리 드는 것 같으니까 약 용량을 낮춰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만성적으로 약을 드시는 어르신 분들이 우리가 혈액 검사를 일주일마다 갈 때마다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를 꼭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처방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앞서 보여드린 이런 부분들. 특히 간이나 신장 기능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 그리고 소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의 연령대에 맞는 안전한 약의 용량을 찾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물 먹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이 뒤에 안전한 약 사용에서는 전문가와 상담과 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너무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 쓸데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실제로 얼마 전에 병원에 아들이 다쳐서 정형외과에 갔다가 그런 경우도 목격을 했어요. 환자분이 엑스레이를 안 찍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뭐 엑스레이 찍어봐야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보지도 않는 것 같은데 뭐하러 찍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이제 뭐 저희 아들도 그랬지만 그 뼈를 다치고 그게 붓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실제 붓는 과정에 이게 좀 틀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 같은 필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이 병원 검사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강의할 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기검사라고 하는 것은 간이나 신장 기능을 평가해서 안전한 약 사용을 도와드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몇 가지 이제 질문들 많이 나오는 것들 2가지만 하고 오늘 강의를 마쳐볼까 해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건 이거. 혈액검사에서 간 수치가 높대요. 영양제를 다 끊으라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네. 일단은 끊으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입으로 먹는 것들은 어쨌든 혈액을 통해서 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이라고 하는 거는 치료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복용을 해야 하는 거지만 영양제 같은 경우는 건강 유지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간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 나왔으면 필수로 먹어야 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제외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된 이후라고 한다면은 뭐 다시 상담을 하셔가지고 드시는 것을 고려할 수가 있겠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 건강은요, 너무 많은 것들이 영향을 줘요. 흔히 일어나는 일 중에 그런 것들도 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피곤했어요. 굉장히 많이 피곤했는데 이 굉장히 많이 피곤한 거를 해소하려고 영양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를 이틀 정도 먹고 그 간 검사를 진행을 했어요. 간 검사를 진행을 하고 한 일주일 후에 간 검사 결과를 봤는데 간 수치가 높아졌어요. 그럼 이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먹은 이틀의 영양제가 간 수치 상승에 영향을 줬구나. 사실은 그 가능성보다 이미 이 피로라는 원인이 로 인해서 간 수치가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로 또한 우리가 일상적인 뭐 입에 약간의 입병이 나고 하는 그 일상적인 피로 이상으로 과한 피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선은 혈액 검사 해보시고 난 다음에 영양제 섭취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까 뭐 이어지는 질문이긴 한데요. 그 영양제 먹으면 간이 나빠지나요? 치료가 끝나도 먹으면 안 되나요? 영양제 중에서 간에 먹었을 때에 문제가 일으킬 만큼의 과학적 근거가 뚜렷하다라는 거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례로 뭐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진 않지만 다이어트 원료 중에 가르시니아 캄보자 추출물이라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간에 영향을 주는 것 관련한 평가가 있었었는데요. 일단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긴 해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그런데 이거를 드신 분들 중에서 뭐 1년에 한두 명꼴로 급성 간 손상이 온다라고 보고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증명이 된 것들 같은 경우는 뭐 드실 때 급격한 피로가 나타난다라는 면은 중단을 권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양제를 정해진 용량 내에서 드시는 거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너무 많은 영양제가 특히 너무 많은 즙 이렇게 액상으로 되어 있는 걸 드시게 되면은 그거는 간이 아무래도 바빠진다라고 표현하기가 가장 쉬울 것 같은데요. 너무 할 일이 많아지면 간도 나 더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해진 용량과 그 적정량을 먹는 것은 괜찮지만 과량 먹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2번째, 치료가 끝나면 먹으면 안 되나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의분의 의견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십니다. 위험 요소가 있을 수가 있으세요. 일시적으로 다른 것들에 의해서 간 수치가 높아져서 일상생활 개선이 됐으면은 먹어도 상관없어요. 즉 일반적인 식사를 하실 정도인 거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일에 뭐 이미 간에 다른 손상의 위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영양제를 추가로 먹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라고 담당하니까 의견을 주신 거면은 그때는 먹지 않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어쨌든 적정량, 적정 개수가 가장 좋아요. 뭐 워낙에 요즘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적정 개수라는 것 또한 뭐 과학적 근거를 설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좀 고민스럽네 라고 한다면 전문가랑 좀 상담하는 걸 권장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원래 오늘 강의 핵심은 여기였죠. 보건복지부 그 2020년 노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65세 이상 성인분들 중에 21.4%가 만성적으로 2세 종류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 21.3%, 4%가 이 세네 종류였다면 3개월 이상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한 4%, 넓게 보면 한 5% 정도는 5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거겠죠. 이런 분들이 근데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를 아예 안 드시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한두 종류, 세네 종류 여기까지는 뭐 판단해서 드셔도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이 5%에 해당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5종류 이상의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약사와 상담한 후에 영양제 구입하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왜냐하면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약에 콜레스테롤 뭐 개선을 하는 약이라던가 혈행 개선을 돕는 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굳이 영양제를 중복해서 드실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필요한 것들, 연령대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더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너무 많이 먹어도 어떻게? 간과 신장에 절대 좋은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로만 선택을 하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약을 3종류 이상, 단 5종 약, 말씀드린 그렇게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상담하신 이후에 복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넓게 보면 사실은 저는 이분들 21.4% 여기까지 다 상담하시면 좋겠는데 어려우시다면 적어도 이 5%의 분들은 꼭 상담을 하고 드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약을 사용하는 건 건강하게 상태를 좀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안전하게 활용하시는데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은 조금 더 안전한 약과 영양제에 관련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얼굴을 못 봤는데 그래도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